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중 선험적 논리학의 도입부를 통해 감성과 오성의 역할, 그리고 일반 논리학과 구별되는 선험적 논리학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성이 어떻게 감성으로부터 주어진 직관의 다양체를 사유하고 개념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왜 참된 인식을 위해 필수적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험적 논리학이 분석론과 변증론으로 나뉘어 우리의 지식 구성과 오류 가능성을 탐구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선험적 분석론의 첫 번째 큰 가지인 개념들의 분석론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칸트 철학의 가장 독창적이고 중요한 통찰 중 하나인 범주들이 어떻게 발견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해명입니다. 범주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틀로서 마치 우리의 정신이 가진 보편적인 언어와 같습니다. 이 범주들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칸트의 설명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개념들의 분석론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념들의 분석론의 주요 목적은 오성 능력 자체를 해부하여 순수 지식의 요소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부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어떤 개념의 내용을 분석하고 명료화하는 일상적인 작업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의라는 개념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칸트가 말하는 해부는 선험 철학의 고유한 과제로서 선험적 개념들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가능한지, 즉 그 출생지인 오성 자체를 탐구하고 그 순수 사용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순수 오성 개념이 오성 내에 씨앗과 소질처럼 준비되어 있다가 경험의 계기를 통해 순수하게 드러나는 과정을 추적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식물의 씨앗이 땅에 심어져 물과 햇빛을 만나야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오성 안에는 이미 잠재적인 개념의 틀이 존재하고 있다가 경험이라는 자극을 통해 그 틀이 구체적인 지식으로 발현된다는 비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이러한 선험적 개념들이 어떻게 우리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 근원과 과정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오성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논리적 기능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성은 감성과 달리 직관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감성이 대상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능력이라면 오성은 개념을 통해 인식하는 능력, 즉 담론적 능력입니다. 여기서 담론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대상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개념을 통해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직관은 감성, 즉 수용성에 의존하는 반면 개념은 사유의 자발성에 기초합니다. 감성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과정이라면 오성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개념을 형성하고 적용하는 활동이라는 것이죠. 오성이 개념을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판단을 통해서입니다. 칸트에게 판단이란 단순히 어떤 사실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문장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판단이란 여러 표상들을 하나의 공통된 표상 아래로 묶는 행위의 통일성, 즉 기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과는 붉다라는 판단은 사과라는 표상과 붉다라는 표상을 이다라는 연결사를 통해 하나로 묶는 오성의 능동적인 작용입니다. 이 이다라는 연결사 자체가 바로 판단의 기능인 것이죠. 따라서 모든 판단은 우리의 표상들 사이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이며 칸트는 이러한 기능을 포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오성의 모든 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오성의 본질은 개념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 판단의 논리적 기능에서 순수 오성 개념, 즉 범주를 발견하는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는 일반 논리학에서 제시하는 판단의 기능표가 순수 오성 개념을 발견하는 유일한 실마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논리학은 모든 사고의 형식적인 규칙을 다루는 학문인데 칸트는 이 논리학에서 오성이 판단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보편적인 기능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성이 판단에서 사용하는 통일성의 기능은 4가지 머리글 아래 각각 3가지 계기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머리글은 양입니다. 양에 속하는 논리적 기능에는 보편적, 특수적, 단칭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보편적 판단이고 어떤 인간은 현명하다는 특수적 판단이며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는 단칭적 판단입니다. 두 번째, 머리글은 질입니다. 질에 속하는 논리적 기능에는 긍정적, 부정적, 무한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혼은 불멸이다는 긍정적 판단이고 영혼은 불멸이 아니다는 부정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필멸적이지 않다와 같은 판단이 바로 무한적 판단입니다. 세 번째 머리글은 관계입니다.
관계에 속하는 논리적 기능에는 정언적, 가언적, 선언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정언적 판단이고 만약 인간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가언적 판단입니다. 세상은 영원하거나 영원하지 않다와 같은 판단은 선언적 판단입니다. 네 번째 머리글은 양상입니다. 양상에 속하는 논리적 기능에는 문제적, 단언적, 필연적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문제적 판단이고 신은 존재한다는 단언적 판단이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일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 판단입니다. 칸트는 특히 단층적 판단을 보편적 판단과 구별하고 무한적 판단이 부정적 판단과 구별되어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아 선언적 논리학의 관점에서 별도의 위치를 부여합니다. 단층적 판단은 그 주어가 하나를 지칭하지만 그 하나가 전체 집합을 대표하는 보편적 판단과 같은 논리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무한적 판단은 단순히 어떤 것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그 대상을 특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본 것이죠. 예를 들어 비필멸적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부정의 의미를 넘어 필멸적이지 않은 존재의 영역을 한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양상은 판단의 내용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결합사, 즉 무엇이다와 같은 연결사의 가치만을 다룬다고 설명합니다. 즉 어떤 판단이 가능한지, 실제하는지, 아니면 필연적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 판단의 논리적 기능에서 오성의 순수 개념, 즉 범주를 도출합니다. 그는 판단에서 여러 표상들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동일한 기능이 직관에서 여러 표상들의 종합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감성으로부터 받은 감각의 다양체는 그 자체로는 무질서한 파편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성은 이 파편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이 종합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성의 순수 개념, 즉 범주라는 것입니다. 이 통일성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표상될 때 그것이 바로 순수 오성 개념, 즉 범주입니다. 이러한 대응관계를 통해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원칙적으로 주워 모았다고 비판한 범주를 체계적이고 완전하게 도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표는 그저 경험에서 얻은 개념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지만 칸트의 범주표는 오성의 선언적인 기능에서 체계적으로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칸트가 도출한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양의 범주입니다. 여기에는 통일, 다수, 전체성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하나로 파악하거나 여러 개로 파악하거나 아니면 전체로 파악하는 것은 오성이 이 양의 범주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질의 범주입니다. 여기에는 실제성, 부정, 제한이 포함됩니다. 어떤 것이 있다고 긍정하거나 없다고 부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질의 범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범주입니다. 여기에는 실체와 속성, 원인과 결과, 상호작용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고 변하는 특징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고 파악하거나 아니면 여러 대상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관계의 범주 덕분입니다. 네 번째는 양상의 범주입니다. 여기에는 가능성, 불가능성, 실존, 비실존, 필연성, 우연성이 포함됩니다. 어떤 것이 가능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필연적이다거나 우연적이다고 판단하는 것은 양상의 범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칸트는 각각의 계기에서 세 번째 범주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결합에서 발생하며 이는 오성의 특별한 행위를 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성은 통일과 다수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단순히 하나이거나 여럿인 것을 넘어 여럿이 모여 하나의 총체를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범주들이야말로 오성이 직관의 다양체를 이해하고 직관의 대상을 사유하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의 오성은 이 범주들을 통해 감각적인 혼란 속에서 의미 있는 대상을 구성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주표를 제시한 후 칸트는 이제 이 개념들의 객관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문제, 즉 선언적 영역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범주들이 우리의 오성 안에 선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과연 이 범주들이 외부 세계의 대상들에게도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즉 범주들이 단순히 우리의 주관적인 사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 대상에 대해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것입니다. 여기서 영역이라는 법률적 용어는 권리 문제, 즉 퀴드 주리스를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칸트는 이 범주들이 경험과 독립적으로 어떻게 대상에 적용될 권리를 가지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범주는 감성과 독립적인 순수 사유에 기반하므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감성의 형식인 공간과 시간처럼 대상이 주어지기 위한 직접적인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모든 감각적 직관이 발생하는 틀이므로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범주는 사유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사유 조건인 범주가 어떻게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즉 왜 대상들이 오성의 기능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난제가 발생하며 이는 바로 선험적 영역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 철학의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념들의 분석론을 통해 오성이 대상을 사유하고 개념을 형성하는 방식, 그리고 판단의 논리적 기능에서 순수 오성 개념인 범주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도출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범주들이 어떻게 우리의 경험 대상에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선험적 영역의 문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주제나 철학자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